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빠들의 출산 휴가를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이 고쳐지면 남편들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 약 한 달을 통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 갖고 있는 집이나 땅을 팔아서 그 차익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네, 오랜 기간 부진했던 중국 증시에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한 지난 1월 후반 이후 상하이 종합지수는 13%, 홍콩 H지수는 20% 이상 올랐죠. 외국인 자금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홍콩 ELS 피해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내림세를 보이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연 4%대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시장금리가 튀어오른 영향인데요.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금리는 신한은행 연 4%, 우리은행 연 4.02%, 국민은행 연 4.11%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놓고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우려됩니다.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 라인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기 때문인데요. 적대국 간에나 있을 법한 네이버 압박,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을 국민 메신저로 키우는데 13년의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에서 라인을 뺏으려는 일본의 속셈,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본의 국민 메신저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건데 이게 지금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네이버의 지분을 넘겨라. 일본 정부가 지금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데 유정현 교수님,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 지금 일본 정부가 이제 행정지도라는, 그러니까 이거 좀 특수한 용어인데요. 네. 우리 행정지도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관과 기업,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정부가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여전히 그런 점에서 상당히 후진적인 행태입니다만, 예. 행정지도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업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면 기업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행정지도. 예.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걸 이유로 야, 그럼 관리 체계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럼 관리 체계를 좀 잘하세요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결국에 라인의 주주가 한국의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지분 관계를 좀 정리해라라는 게 행정지도가 내려온 거죠. 행정지도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다 이거죠. 요구를 했던 거죠. 지분을 좀 예. 지분 관계를 자본 구성을 좀 바꿔라.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지도라고 하면 이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51만 건이라는 건 이제 정보 유출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NTT, 일본의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KT하고 똑같은, 네. 일본 최대 통신사가 NTT인데, NTT 자회사 중에서 NTT 서일본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예. 일본 서쪽 오사카 쪽을 담당하는 거죠. 그쪽에서 개인정보가 900만 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서일본 쪽에서 행정지도를 받으니까 야, 좀 재벌 방지를 좀 잘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서일본 쪽에서 사장이 사임함과 동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끝났습니다. 보안 대책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예. 보안 대책을 하겠습니다를 끝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분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수도 대략 한 900만 건대 50만 건이니까 대략 보면 벌써 한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정도 되나요? 한 15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사건의 중대함이나
사안에 대한 대응 장치 그리고 행정지도라는 게 내용을 구체화해서 특정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행정지도가 예. 기업들은 그래서 분명하게 라인의 어떤 그리고 네이버의 지분 구조를 일본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선 좀 시청자들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지분 구조를 조금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부탁할까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인 야후, 이른바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의 지분. 네, 그래프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홀딩스의 예. 지분을 50%가 네이버, 네. 50%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형태 절반씩.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A홀딩스가 Z홀딩스의 64.5%를 네.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라인과 야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이 라인 야후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반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라인은 우리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웨어가 절반씩 가지고 있는데 네. 정보 유출이 일어났다. 51만 건의 정보 유출. 네, 자, 이 이용자가 9,600만 명인데 네, 50만 건의 정보 유출로 지분을 팔아라. 이거 조금 상식적이지 않게 들립니다. 네. 저도 상식적이지 않게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미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행정 지도까지 갈 일이냐, 뭐 아니면 그 각종 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상응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예. 여기서 일본 총무성에서 마련한 행정 지도는 한마디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 자본관계. 예. 예. 그러니까 결국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일부를 소프트뱅크가 더 살 수 있도록 네. 매각하라라는 그런 종류의 이제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소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보니까 두 차례 나왔더라고요. 한 번 해서 네이버가 뭔가 이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니까 그걸로 양이 안 차다. 그래서 자본관계를 바꿔라, 지분을 팔아라. 이제 그런 지도가 지금 나온 건데, 그러면 네이버가 사실은 다 키웠잖아요. 예. 13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게 정말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으로 컸는데 지금 네이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여기 대해서? 네이버는 현재 침묵을 지키고 있고 현재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 이외에 좀 구체적인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분을 이제 뺏길 상황인데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A홀딩스, Z홀딩스를 만드는 시점부터 네이버는 이미 투항했다. 그러니까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이버가 이미 일본에 투항했다 그런 말씀이세요? 소프트뱅크에 투항을 한 거죠. 소프트뱅크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소프트뱅크에 투항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합작을 하는 경우에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이런 경우는 서로 간의 그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좀 필요하고 예. 그런데 그동안 이제 소프트뱅크가 한국 기업하고 합작을 했던 예를 들어서 NC 소프트하고는 NC 저편을 만들었고 NC 저펜. 넷마블하고는 넷마블 저편을 만들었습니다. 어. 근데 만들 때는 모두 이제 화기애애하게 좋았고 예. 그다음에 구조도 아까 시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5대5로 해서 잘 가져갔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NC 저편하고 넷마블 저편을 만들면서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되게 이제 내부 지분 구조를 보면 소프트뱅크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가졌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소프트뱅크가 결정권을 주겠다라는 건데 혹시 이번 라인 A홀딩스 같은 경우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문을 좀 가지게 그러면 되는데. 지금 A홀딩스도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소프트뱅크 지분이 50%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50% 플러스 한 주를 네, 가능성이 있다는 손정희가 거죠. 예. 가지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우리가 의문을 이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을. 거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NC저편, 넷마블 옆에 만들 때도 유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예. 결국에는 그렇게 될 때 특히 이제 라인을 보게 되면 왜 이런 결국에는 야후하고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할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이제 내부
그런 어떤 정황을 쭉 일본 내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결국 라인이 독자적으로 더 확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예, 그러니까 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라인과 네이버는 예. 일본 내에서 또는 라인의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의 좀 가능성을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버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프트뱅크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를 찾은 게 소프트뱅크였는데 결국에는 소프트뱅크하고 합작을 할 때 과거에 한국 기업하고 합작 사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대를 좀 만만하게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합작을 했던 즉 A홀딩스, Z홀딩스 만든 시점에서 결국은 라인은 그러니까 전투 의지를 상실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이 수순은 마무리 수순으로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이제 입장에서는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고 예. 끝난 싸움으로 본다? 저는 그러니까 지분 이제 이슈가 들어왔던 것은 결국에는 소프트뱅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의 지분을 인수하고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확실한 뭔가의 좀 의사 표면에 아마 간접적인 정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분을 건드린 거 아닌가. 행정지도에서 지분을 건드리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이버의 그런 의중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이미 네이버하고 라인의 그런 상황을 읽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현재와 같은 결론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네이버가 조용한지,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을 왜 내놓지 않고 있는지, 이 정도면 뭔가 네이버가 라인을 뺏긴다.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죠. 우리가 13년이나 키운 기업인데, 한국 기업인데 이걸 뺏긴다? 이런 걱정인데 네이버는 조용하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라인이 일본 기업인가 한국 기업인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네. 예, 현재로서는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던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네. 그 데이터의 어떤 교류 혹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주요 어떤 개인 정보라든가 그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를 뺏기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 그 움직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요 데이터 그렇죠. 뭐 주권 전쟁입니까 이게? 그렇죠. 일종의. 그래서 미중 간의 전쟁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데이터의 주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네이버 카카오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유망 산업의 한 주자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미래 유망 산업을 좀 짊어지는 그 기업들을 터치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건 산업에 대한 싸움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데이터 싸움이면서 데이터. 해석을 한다면 예. 미래 산업을 놓고 싸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누가 쥐일 것인가를 놓고 전쟁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물론 이제 외교부의 대응이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 네, 우리 정부도 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목소리가 좀 뜨거워지니까 예. 지금 나오는 것처럼 네이버 측 요청을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 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측과 소통에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네. 저는 굉장히 늦고 적극적인 대응은 아니다. 이미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야 될 일인 것이지 이게 구성을 검토하겠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런 사안들을 조금 더디게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이 데이터 주권의 싸움일 수도 있고 이 산업 차원에서 어떤 전쟁일 수도 있는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조금 늦는 게 아닌가 우리 실장님 그렇게 보시는 거고 교수님 그러면 지금 정부가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이 잘 관찰하겠다 뭔가 네이버와 협의하겠다 이런 정도잖아요. 정부가 이게 적극 나서는 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기업 간에 좀 해결이 되게 조금 제3자처럼 뒤로 물러서 있는 게 필요한 겁니까? 저는 이제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이제 대응이나 특히 이제 네이버의 대응으로 보면서 조금 대단히 이제 실망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사태에 대한 조짐은 과거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3년 전에 그 아사히 신문이 특종으로 이제 보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라인이 예를 들면 그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내부 소프트웨어나 등등을 외부에 위탁하고 이럴 때
외부 업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네. 그럴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 업체를 쓰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개발자가 라인의 개인정보에 접촉 가능하다, 지금 접속 가능하다라는 게 이슈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라인의 그 일본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한국의 네이버에 보관돼 있다, 서버에. 서버가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보다 이 서버 비용 등등이 압도적으로 한국이 싸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우리 서버, 전기요금도 예. 싸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외부의 위탁에서 이제 외부 업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중국 업체라는 게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됐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 일본의 사용자의 정보가 한국의 네이버에 보관되고 있었다. 그 데이터 센터에. 이게 좀 논란이 3년 전에 이미 됐었고 그때 라인이 엄청나게 사실 코너에 몰렸고 네이버하고 라인이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3년 전에 이 사건이 이미 전초전이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고편이 이미 3년 전에 예.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네이버도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응을 못했던 거죠. 그게 3년 후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은 사실은 일본은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가 나서서 행정지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행정지도는 대단히 우리는 이제 생소한 용어지만 강력합니다.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지도라는 걸 실행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아까 실장님께서는 좀 미온적이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너무 더딘 게 저는 아니냐. 한 발 더 나가서 정부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 3년 전에 이미 그런 조짐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라인은 해외에서 성공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IT 플랫폼입니다. 예. 그런 플랫폼이 일본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게 뭔가 의도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3년 전의 상황도 그렇고 이번 상황도 네. 합리적으로 기업 비즈니스 영역에서 볼 수 없는 뭔가의 특이한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정부가 만약 판단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외교부도 그렇고 과기정통부도 나서서 거기에 따라서 네이버의 무슨 뭐 의사를 가지고 뭐 판단을 하겠다. 지금 네이버는 훔치고 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우리 기업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그런 적극적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네이버의 의중과 네이버가 협조하면 잘하겠다. 이건 사실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3년 전 이미 사태에 대비했어야 되고 하는데 네이버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거나 네이버도 강하게 반발을 하거나 해야만 정부도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네이버가 가만히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정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부가 어떻게 나설까? 그것도 조금 곤란하네요. 참 이게 복잡한 산식이 이게 그냥 단순한 더하기 빼기가 아닙니다. 근데 예. 뭐냐면 여기에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안보와 외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외교와 안보. 예, 왜냐하면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지도가 강제성은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강제성은 있어요. 강제성은 있습니다. 강제성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법적 강제력까지는 없는 거예요. 강제성은 있겠지만 근데 법적 강제력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일 간에 좀 뭔가 관계를 정상화되면서. 그렇죠. 정상화해 그렇죠. 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네. 노력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만약에 외교 분쟁으로 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근데 저의 의견은 외교는 외교고 실리는 실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이것은 정확히 외교가 아니라 실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는 이 외교 정치적인 것과 구분해서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예. 우리의 어떤 중요한 산업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외교와 어떤 실리 혹은 경제를 하나로 보고 하는 판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교 분쟁으로 이렇게 치닫을 것을 걱정하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대표도 마찬가지 적극적인 액션을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보 유출을 건으로 이렇게 지분을 팔라는 정부의 요구를 보니까 이게 좀 적대국 간에나 있을 법한 뭐이 한일 간에 지금 외교 관계가 굉장히 정상화됐고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간에 상당히 그 대화 셔틀 외교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는 아마 이 이슈를 일본 정부가 나오고 특히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보 유출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결국 약간 이제 3년 전에 이제 서버에 대한 개인정보 보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쓰고 있는 다수가 쓰고 있는 독과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라인의 개인정보 한국에 보관돼 있다라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주권의 이슈로 지금 나오는 데이터 거죠. 주권.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결국 이런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라인의 정체성 또는 뭐 A홀딩스나 Z홀딩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주겠다라는 게 일본의 의도라고 보입니다만 사실 이제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소프트뱅크 그리고 일본 정부, 라인, 네이버가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분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소프트뱅크는 아주 행복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예. 일본은 이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실 이런 이슈를 국민에게 해결했다라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저는 그러네요. 이제 외교부하고 지금 저기 과기정통부가 두 부처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저는 외교부가 나서고 두 부처가 나서는 게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한일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대화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예, 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과거에 안 좋았을 때는 일본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면서 싫으면 관두세요. 한국 신경 안 씁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한일 관계가 대단히 최근 한 2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좋은 단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네. 나서면 오히려 저는 키는 한국 정부가 쥐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게임에 대한 파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국에. 근데 사드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한국 파노를 완전히 막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해결했던 게 제가 이제 학회장으로는 한국게임학회가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외교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이 움직여서 중국 대사관 등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나서지 않은 단계에서는 사실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해결이 됐거든요. 예. 그런 전례가 대단히 우리에게 시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외교부가 좀 적극 나서서 정부와 일본 정부와 관계가 좋을 때 이 문제를 기업을 위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유 교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네. 틱톡,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의회가 자,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 이런 네. 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일종의 현상이 예. 글로벌 트렌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예. 글로벌리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화되는데 그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이 관세가 아니라 비관세 장벽인 거죠. 비관세 장벽. 네,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자국의 산업을, 자국의 기업을, 혹은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틱톡 강제 매각법 이것도 틱톡, 있고요. 예. 그리고 유럽에서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시장법, 그리고 빅테크 규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예. 디지털 서비스 텍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기업에 대한 또 데이터 기업에 대한 또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근데 예를 들면 또 재밌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틱톡도 강제 대상이 되지만 예. 유럽에서 그 규제 대상 리스트를 이미 짰는데 예. 그 리스트에 중국의 온라인 직구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테무 알리 말고 테무, 알리바- 쉬인이 있습니다. 쉬인. 예. 쉬인을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이번에. 아 그래요? 유럽에서. 규제 대상에는? 네, 규제 쉬인을? 대상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글로벌 정세의 움직임이 디지털 기업에 대한 왜냐하면 그 디지털 기업들이 갖게 되는 게 상대국에 대한 개인 정보라든가 거래 정보가 다 개인 정보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안보나 국방에 있어서도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예. 이런 디지털 보호무역 조치들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런 일련의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고 이런 구조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서 대응 조치를 마련할 일이지 그냥 지금 우리 한일 관계 생각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변화 이게 이게 한번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계속 이런 일들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은 첫 번째 사례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고민해야 되고요. 지금 라인 같은 경우 일본의 시장에는 9,600만 명이 9,600만 명의 이용자가 있는데 활성화 이용자가 있는데 예. 태국에도 5,300만이 있고요. 네. 타이완, 대만에는 2,200만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대만 인구를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를 만약에 놓치거나 기회를 잃게 된다면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 디지털 산업 영역에 있어서 설 자리를 계속 잃어갈 수 있다. 네. 이런 일들이 구조적인 변화라고 인식하고 지금 이런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안 된다라는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이라고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예.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이버 건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틱톡까지 보면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플랫폼 싸움에서 이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각국 네. 정부의 강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좀 봐야 된다. 지금 틱톡은 법이 다 통과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안에 매각을 해야만 하는데 틱톡의 반발이 거세지 않습니까? 뭐 이용하는 미국 이 소비자들도 조금 불만이 있을 텐데 이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틱톡 건은? 틱톡 건은 현재 매각에 대한 상원 하원 통과가 됐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남기고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서명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서명을 하는데 바로 1년 안에 매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틱톡이 이의 신청을 하고 이제 재판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재판으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적어도 이제 6개월에서 1년 더 걸릴 거고요. 이 과정에서 또 미국 대선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선가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틱톡 매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 틱톡도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틱톡 매각에 대한 어떤 상하원이 미국이 이제 초당적으로 이제 협력하게 된 계기가 이용자들의 반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틱톡에 대해서 이용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제 정치권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장 강력히 반발했던 게 사실은 틱톡도 그렇습니다만 회사 본사도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네, 미국 이용자들이 반발해서 의회에 항의 전화하고 뭐 메일을 보내고 난리나. 그게 이제 오히려 의회를 더 자극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용자들이 오히려 적대적인 기업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 틱톡을 옹호하는 꼴을 이제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미국 의회가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라인의 이용자들이 결국에는 라인을 한국 기업이라는 점을 사실은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사태를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예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라인이 동남아시아 이용자까지 하면 2억 명에 달하는데 네. 정말로 우리 한국이 키워낸 몇 안 되는 글로벌 IT 서비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 이용자들은 라인을 자기 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할까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변에 깔린 것은 아까 틱톡 강제 규제도 마찬가지. 틱톡 이용자가 미국에 1억 7천만 명이나 됩니다. 틱톡도 그럼 1억 7천만 명 네. 정도 되는 틱톡 사용자들이 예.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실제 법 시행까지 가서 네. 소송을 하면 네. 이게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지금 한국 기업이다라는 인식을 좀 언론을 통해서 내비친 다음에 압박을 좀 하가면서 그쵸. 그런 일련의 여정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 국민이 반발하지 않도록 이거 한국 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라고 했잖아요. 네이버의 지분을 팔도록 하는 거. 지금 두 번째 행정지도인데 그게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돼 있다고 하니까 이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간의 지분 매각 협의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래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분 파는 거? 제가 이제 마무리 수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불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저는 수순. 이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일본에서 한국 기업이 비즈니스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IT 기업이 그리고 IT 플랫폼에 대한 각 국가별 이미 보호 조치는 이미 각 국가별로 모든 국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틈을 뚫고 라인이라는 그 라인이 철저하게 일본 기업으로서 일본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해왔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는 이제 네이버의 태도인데 이미 네이버는 이 사태를 제가 이제 대단히 우려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네이버는 라인을 지키겠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좀 가격을 좀 높게 받겠다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IT 산업 미래에 정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적에 이렇게 키워낸 기업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이고 네. 좀 좋은 가격에 팔겠다는 그리고 빠져나간다는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까 네이버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현재 반발하지 않고 틱톡처럼 반발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는 이 자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부하고 긴밀하게 먼저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일본 정부라는 정부가 나섰는데 한국 정부의 이런 걸 먼저 요구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조용히 있다는 게 이 상황에서 가격 고가의 매각이라는 실리를 취하겠다는 혹시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의 속셈 그러면 그런 게 아닌가 가격이나 좀 잘 받고 팔려고 하는가 상당히 유정원 교수님 이 기적의 라인을 그렇게 팔면 되겠느냐 좀 분노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이버 압박 일본 정부의 디지털 주권 관련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